반갑습니다. 예, 정말 아프리카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아프리카 선교의 부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뭐 이런 자리를 정말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융숭하게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되게 된 것 같아요. 제 뒤에 또 더 크고 훌륭하신 또 강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제 오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서 발제됐던 요 내용들은 다시 재편집을 해서 각 저자들이 발제자들이 수정을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낼 수 있도록 재편집해서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위로하라 책이 15년 전에 2010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전화 왔습니다. 그 2010년에 나왔고 지금 이제 2014년인데 이게 이제 내년 12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나왔거든요. 지금이 딱 14년 몇 개월 정도 된 상황이에요. 횟수로 15년 차가 됩니다. 15년 만에 이제 2집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 총무님이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는 제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 투표가 올라올 겁니다. 그 몇 가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보다 더 기발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저 1편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를 위로하라와 연계되어질 수 있는 아주 예쁜 또 그런 이름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한 서너 개 정도가 후보로 올라온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면 열심히 잘 투표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김경래 선교사님들이 발제했던 내용 중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의 그 일 말고 우리 도제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부분도 좀 전략이 아프리카를 중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프리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에 대한 강조점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우리 전성진 목사님이 그 발제하신 내용도 아프리카가 포커스입니다. 아프리카가 목적이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지금 이제 아시아 선교사님으로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를 이용한 아시아를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제 발제를 하셨던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프리카가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다 동일하게 하시는 거고 아프리카 내에서 아프리카를 더 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인 선거 방법이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그 문장 중에 제가 그 쓴 내용 중에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와서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아프리카로 가서 하는 사역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감수를 보면서 여보 이거 전성진 목사님 글하고는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 그러면 서로 갈등되지 않겠어?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사실 꽤 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하니까 제 글 전체가 다 빠져야 돼요. 그게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선교는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나라 국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전도와 선교의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은사에 따라서 또 주어지는 기회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 집 근처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멀리 가서 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게 더 중요하거나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전 목사님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해서 아프리카가 이 세계 선교의 주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잘
모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도 목적은 아프리카지만은 아시아를 통한이라는 수단이 다른 것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동족집 그 문화권, 유사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부색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모색을 할 수, 아마 모르겠어도 전 목사님이 지금 말레이시아 지금 선교사님으로 이제 완전 배치가 됐다나요. 나는 지난번에 갔다가 또 오실 수 있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아시아 선교사님으로 재배치가 된 상황이래요. 만약에 우리 전 목사님이 브라질로 갔다면은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주제가 아니고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프리카가 정말 중요한데 아프리카를 복음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시아든 아메리카든 유럽이든 대세는 아프리카다. 이게 주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그런 것이죠. 선교사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타 문화권으로 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것, 영적 어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야기 아프리카 선교 부흥을 위한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었는데, 전략이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 대책이면 대책. 대책이 있습니까? 하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낚시하러 가려고 하면서 낚싯대도 안 가지고 덜렁덜렁 가면 누가 물을 겁니다. 어디 갑니까? 낚시하러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갑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면 주책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있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야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만 있으면 적은 횟수에 더 많은 효과적인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세계는 종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된 것은 기독교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녹색으로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데가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힌두교권, 그리고 우측에 있는 좀 진한 붉은색은 그 불교권입니다. 이 가운데 보통 이제 14십 창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저 14십 창문에는 대부분의 불신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 다 있습니다. 세계 4대 종교, 기독교와 함께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빼고 3대 종교가 저기에 있습니다. 발상지도 저기고 다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랄프 윈터 박사나 뭐 그 루이스 부시 같은 이런 유명한 선교학자들이 저곳에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서 빨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당겨야 된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최선의 사명을 다하려면 바로 저곳에 집중 포화를 퍼부어야 된다 하는 것이 14십 윈도우 선교 전략이었고,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랄프 윈터 박사가 시작했던 게 1974년입니다. 지금 벌써 한 세대도 훨씬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별로 변한 게 많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먹혀버렸습니다. 오히려 모슬렘화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독교권에서는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이슬람화한 모습으로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지금 현재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특징, 그동안 고통, 이런 것들이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병, 그 다음 하나는 가난, 그 다음 하나는 질병하고 뭐가 있을까요?
서양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화 되어졌던 그 아픔을 공통적으로 대륙 전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빼고는 아프리카 전체 55개국, 어디는 55개국, 어디는 53개국, 55개국, 통계마다 다 다르거든요. 유엔에서 인정한 데는 53개국입니다. 서사하라와 소말리랜드가 빠집니다. 거기는 미승인 국가이기 때문에 53개국으로 유엔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서사하라는 AU, 아프리카 유니온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니온의 통계를 보면은 54개국입니다. 그런데 국토, 또 주권, 국민, 이게 있으면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 본다면은 소말리랜드도 완전한 독립국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AU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 본다면은 55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데 서양에 있는 뭐 지방 자치령 같은 뭐 아직 반독립 그런 지역, 그런 것만 남아 있고, 정식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에는 53개국에서 55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나라,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빼고는 모든 나라가, 대륙 전체가 서양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어요. 지금 에이즈 같은 이런 질병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지금 그냥 보여드릴 텐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색깔만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에이즈 분포입니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어디에 지금 에이즈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금 이건 지금 현재 에이즈인이 살고 있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남아공입니다. 감염률은 우리 어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감염률은 지금 스와질랜드가 1위입니다. 그리고 남아공 주변에 있는 국가들, 모잠비크 빼고는 다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에이즈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는 남아공이 1위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남부 아프리카가 그냥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가장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에이즈가 이렇게 아프리카, 그것도 남부 아프리카에 이렇게 심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볼라. 지금 뭐 이 에볼라는 다른 대륙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질병입니다. 치사율이 50%에서 90%까지 아주 높은 그런 질병이죠. 걸리면 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이 에볼라는 콩고나 뭐 저런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던 그런 질병입니다. 왜 아프리카에만 유독이 이렇게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말라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죠.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2억 2,900만 건이 발생을 했고, 전체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인 26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의 5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에볼라, 말라리아는 저기 아메리카도 있고 아시아에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많이 생긴 나라들을 보면, 지금 글자가 안 보이시죠? 좀 뭐 쭉 보십시오. 전부 아프리카입니다. 딱 오른쪽에 보면은 저 밑에 퍼센트지 0.7이 제일 작은 데인데, 밑에 좀 올라가다 보면은 파키스탄이 1.1%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가 1.4% 나와요. 파키스탄과 지금 아까 전체 지도에서는 아시아에도 꽤 많이 퍼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발생의 94%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 때문에 사망자들은 지금 아시아 쪽은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좀 유독이 좀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프리카가 말라리아에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은 또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붉은색 계열이,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열이 가난한 최빈국을 분포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이 자료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런 최빈국 데이터는 세계은행하고 IMF에서 거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엔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 국민총생산 GNI, 그것을 토대로 하고 1088불 이하의 나라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인적 자원이 가장 적은데, 그리고 경제가 취약한 지수, 이런 것들을 토탈해 가지고
지금 그 최빈국을 분류를 하는데 최빈국이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요게 최빈국 분포를 이야기한 것인데 파란색 계열이 아프리카입니다. 그것도 섭사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선은 전부 나라를 이야기하고 안에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노란색이 아시아인데 사우스 아시아인데 나라로 따진다면 거의 대부분이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디아 한 나라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뭐 방글라데시 있고 조금 나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트 아시아가 일부 있습니다. 전체 그 최빈국 중에서 오세아니아가 3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1개국이 있습니다. IT.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던데 아시아는 8개국. 지금 세계연 IMF에서 최빈국으로 인정한 데가 아시아는 8개국. 아프리카는 33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중에서 아시아 8개국, 12개국이 다른 아프리카 외에 다른 나라고 그 외에는 다 아프리카에만 가난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질병, 또 식민지, 또 여기 최빈국 가난. 왜 아프리카만 이렇게 유독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한번 이것도 한번 왜 코로나 접종 완료하는 것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어디가 그 코로나가 가장 백신이 보급이 안 됐는가만 봐도 그냥 한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좀 가난하고 이래서 오히려 소외를 받아서 이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구가 세계 지금 80억 4,400만입니다. 제일 지금 실시간으로 인구 통계가 나오는 거는 월드 오미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시면 계속 지금 사망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81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전체 아프리카는 14억 정도 나오는데 그 월드 오미트에는 지금 15억 1천만 원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데이터를 봐도 15억으로 나오는 데는 없고 13억 4천 정도 나오거나 뭐 14억 정도로 그렇게 통계는 나올 겁니다. 섭사하라는 지금 10억입니다. 12.5%입니다. 2009년도 에이즈 그 통계 자료에 섭사하라에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산다. 그런데 섭사하라에 있는 에이즈인은 세계 에이즈 인구의 70%가 산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2009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는 통계로 다시 그렇게 본다면은 66%로 조금은 퍼센터지를 좀 줄었어요. 이전에 그때 2009년도까지는 4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3,800만 명이고 섭사하라가 2,800이었는데 2,500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준 것도 맞지만은 여전히 에이즈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볼라는 다른 대륙에는 없고요. 섭사하라에만 있는데 지금 28,000명이 그렇게 감염이 됐고 11,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는 100% 아프리카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2억 4,9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6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 중에서 5세 미만이 70%가 훨씬 넘고요. 근데 섭사하라에 거의 94% 정도에 해당되는 2억 3,300만 명이 해당됩니다. 최빈국은 45개국 분류된 것 중에서 33개국이 73%가 아프리카에 그것도 아프리카에도 블랙 아프리카 섭사하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서양 강대국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오른쪽 저 위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왼쪽 이게 꺾여져 있는 거기에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식민지 노예 해방하던 그 식민지 협회에서 보내가지고 땅을 구입하면서 이동 미국에 있는 흑인을 보내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생겨진 데가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시에라리온은 영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를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나름 속셈은 이 사람들을 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을 우리도 펴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영국은 대대적으로 침략도 하면서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도 만들었고요. 미국은 라이베리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진행이 미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고 미국은 거기서 손을 떼고 독립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자치국처럼 있다가 서양 다른 강대국의 침탈을 받지 않고 독립한 나라로 존속을 했었고요. 에티오피아는 한 4년 정도 아디스아바바가 침탈당했다가 영국의 도움으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으로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죠.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말고는 모든 나라가 7개 이 유럽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을 당합니다. 지금 색깔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서양 강대국에 의해서 땅 따먹기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빨간색은 뭐 봐도 알겠죠. 영국이겠죠. 그리고 분홍색은 프랑스겠고, 프랑스가 가장 많이 점령했고,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서쪽에서부터 오른쪽 지부티까지로 이렇게 동서로 진행을 했고, 영국은 남아공으로 왔던 부류도 있지만은 그 경제 팀들은 주로 그렇게 왔지만은 정책적으로 식민 정책을 했던 사람은 카이로에서 운하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남하합니다. 그래서 수단의 그 파쇼다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만나게 되죠. 잠깐 충돌하다가 프랑스가 지나가라고,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수단 파쇼다에서 만나서 헤어져서 계속해서 영국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가로질러서 이렇게 동서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그 이권을 위해서 모든 나라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베를린 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강 유역을 하기 위해서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자 베를린에서 그 회의를 합니다. 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따먹을래 하고는 7나라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나미비아나 이런 데 보면은 줄로 이렇게 껐지 않습니까? 거기서 책상에서 정말 줄로 껐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너네 먹고 독일 먹고 여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자. 이게 아프리카 분할입니다. 그게 1884년에 그 베를린에서 있었던 자기들 나름대로 아프리카를 놔두고 그렇게 난도질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럴 정도로 아프리카는 서양 강대국에 의해서 정말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남아공 같은 경우에 경제적 침탈까지 감안을 한다면 200몇십 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뭐 군사, 정치적으로 침탈한 것을 본다면 거의 한 50년에서 100년 남짓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 당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2배, 3배의 큰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한 나라가 대륙이 아프리카다.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책 쓰신 분들 이야기하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는 아프리카한테 우리 1차가 아프리카를 위로하라 하니까 위로할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6, 70년이 이미 지났으면 독립을 해도 돼야 되는, 그 경제적인가 모든 것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아프리카를 위로한다라는 게 좀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 정도 되면 키워놨으면 이제는 알아서 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를 이제 어느 정도 뭐 10살, 20살 이렇게 컸으니까 자 이제 독립해라 하는데 독립을 못하면요 어떡하겠습니까? 위로를 한번 하고 이제는 덜 위로하려고 하는데 얘가 위로를 안 하면은 못 살아가는 상황이면 계속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전에 아프리카를 위로하라 했지만 이제는 60, 70년 지났으니까 위로하지 맙시다. 근데 위로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으면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요거는 지리적으로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기후 때문에 생겨지는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고 해서 생겨지는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는 사헬 지대가 있습니다. 사헬이라는 말이 경계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북아프리카와 남쪽 이제 섭사하라 쪽이 확연하게 모든 것이 구분되어지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다.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에 누가 얼마나 삽니까? 14, 2000, 2100 그렇게 외우시면 좀 좋습니다. 14억. 지금 아직 어떤 통계 2023년 통계는 13억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통 그냥 14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4,
2000인종, 2100 언어.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한국 가셔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 도산 줄 알고 아프리카에는 뭐 언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엄청 많죠? 뭐 이런 게 하기보다도 14, 2000, 2100입니다. 14억의 인구가. 그러니까 앞에 하나 더 붙이려면 2, 14, 2000, 2100. 2는 뭘까요? 면적이 대륙별 면적이 아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큽니다. 14억은 인구가 14억입니다. 월드오미터에는 지금 15억 찍었죠. 네, 14억. 그 다음에 2000인종이 뒤에 10단위는 잘라냈습니다. 외우기 어려워서 2000인종이 2100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북쪽 있는데 지금 저기에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그리고 모로코와 지금 선은 안 그어져 있지만은 분리가 되어 있죠. 그게 사하라, 서사하라입니다. 요게 지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유엔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번에 수단이 지금은 수단이 들어가지 않았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 수단을 북아프리카로 넣었습니다. 유엔 분류에서. 그래서 수단을 포함해서 수단,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이게 어디죠? 리비아가 빠졌네요. 리비아하고 모로코, 서사하라. 요렇게 요게 북아프리카로 분류가 되는 유엔 분류고, 여기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한다면 모리타니 같은 경우에도 좀 북아프리카에 아랍 계열이고 종교도 이슬람이 많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모리타니 정도까지도 북아프리카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아랍권, 문화와 종교와 인종도 베르베르족이고 아랍권이고 문화도 그렇고 이슬람권이고 완전히 아프리카하고는 대륙에 있지만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따진다면 저거는 중동 선교회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블랙 아프리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면은 조선 수단을 빼고 조선 이하 남쪽 47개국 정도를 계산을 하시면 될 거라 그렇게 봐집니다. 요건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반투 어족과 니제르 콩고 어족인데 지금 남아공과 요 남부 아프리카에 쓰는 대부분의 언어가 반투 어족입니다. 아반투,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투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줬냐면은 여기에는 언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어순 같고 어근 같고 우간다의 그 간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반투 똑같습니다. 저 스와힐리어는 아랍어와 반투어가 융합된 교통어입니다. 짬뽕어죠. 믹싱 언어인데 거기에도 여전히 복수에는 아반투가 음투 어근이 거기에는 M2예요. 음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음투 뭐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의 요 중부 아프리카까지 반투어를 쓰는 데는 어근 같고 어순 같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탁월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때문에 선교하는데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저 북쪽 말고 하우사 언어나 뭐 아랍 언어나 이런 데 쓰는 데는 좀 제약이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언어적으로는 탁월한 이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건 이제 지금 세계 현상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100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만은 영향력 부분에서, 성장력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와 이슬람 이 두 종교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50년과 1500년 사이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모슬렘화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역별 세계 인구를 보시면 아프리카가 지금 아시아가 가장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두 번째로 있죠. 그런데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의 연간 변화율이 0.06입니다. 이거는 월드오미트의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는 2.49입니다. 2.5%. 다른 대륙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발제자들도 북반구와 남반구를 비교하면서 아프리카가 기독교와 인구가 성장하고 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책을 본다면은 북반구의 인구가
남반구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인이 남반구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 아니고 북반구의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고 남반구의 인구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반구의 교회 쇠퇴를 이야기하고 남반구의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이 막 뜨면은 여기에다가 장사를 차려야 되죠. 강북이 막 이게 막 하락세를 있으면 거기에다가 장사 가판대를 피면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선교를 한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아시아가 지금은 막강하게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인도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다 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렇죠. 성장률을 보면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성장률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가 앞으로 점점 대세를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UN 인구 추계입니다. 추계라는 것은 인구 센서스를 이렇게 매년 하지 않고 한 해 하면은 이 성장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몇 퍼센트 늘어나서 몇 명이 될 것이다. 하우땡은 몇 명 이렇게 나오는 이게 추계인데 유엔에서 각 대륙별 그 인구 변화의 추계를 지금 내는데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0.06이라고 그 월드 오미티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엔에서는 지금 그 2023년 그 이후에 보면은 마이너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럽은 가면 갈수록 문 닫는 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교회는 뭐 더 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플러스 2.3입니다. 계속해서 인구 늘어나고 기독교인 늘어나고 하는 데는 아프리카고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점점 문 닫는 집이 많은 데가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시아가 뭐 더 크고 대세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뀔지는 우리가 그룹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종교 그 분포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을 봤을 때 기독교가 2010년에는 2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은 16억 이 정도 차이 나는데 2050년에 되면은 거의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본다면은 지금 2050년 되면은 거의 박빙으로 붙고 저는 퍼센터지입니다. 32%와 30%. 그 다음에 2070년 되면은 겹치게 크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슬람이 세계 대부분의 그걸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배 성장한 600년 늦게 이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슬람의 성장세는 기독교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2배 성장하는 데는 47년이 걸리는데 이슬람이 2배 성장하는 데는 24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역별로 선교사 파송의 그 분포를 보면 1910년도에 파송한 선교사 숫자와 2010년도에 파송한 100년 동안의 선교사 파송의 변화를 보시면 유럽 북미에서 1910년도에는 총 6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97%를 북미와 유럽에서 북반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뭐 과반 이상의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변화된 추이를 보십시오. 97%를 차지하던 유럽과 북미가 67%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3세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 다른 지역은 100년 전에는 3%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33%로 아주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몇 배로 증가했는가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는 59배, 아시아는 157배, 중남미는 146배 이렇게 지금 선교사 파송하는 빈도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교의 중심추는 어디로 이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깡패다. 예, 세계 1950년에 5명을 한 가임 여성이 5명을 낳는다고 했는데 2021년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하라 이남에는 4.6명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에는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출산율로 인한 그 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뷰 포럼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포럼을 열었는데 그때 토드 존슨하고 정치학자 브라이언 니치포룩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니치포룩이 했던 이야기가 자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슬림이 증가한 것에 개종으로 인한 증가가 20% 정도고 나머지는 출산율이다. 무슬림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3.1%, 한 명당 3.1명을 낳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2.7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에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로 인한 그들의 세력이 성장되어지는 게 가장 요인이 크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무슬림 사람들의 신앙관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붙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산율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실망하기는 어렵다. 출산율도 더 하지만은 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선교적으로도 한번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생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드가 콜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이 아프리카 땅에 어떤 선교가 필요하겠냐. 우리 GM에서의 어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좀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라고 했더니 그 사무총장 하신 대빵이 에이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 할 만큼 했어. 지금은 중앙아시아야. 그분의 대답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더 많이 전도할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리드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선교사가 보내야 된다는 게 맞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이 아프리카의 니드가 뭔지를 좀 더 생각한다면 여기에 맞는 맞춤 선교가 더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 없고 더 많은 불신자가 있는 곳에 무조건 선교사는 더 많이 보내야 돼. 어떤 종류의 선교사이든지. 조금 제가 볼 때는 대책 없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14십 창군 윈도우는 이미 지금은 그 선교 정책적으로는 문을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역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여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4세에서 14세 지역 선교가 아니라 대상 선교로 지금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선교는 문화권이 비슷한 사람일수록 복음화율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높은 적응력 같은 그 풍토병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고 피부색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도 뛰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그곳의 현장에서의 거부감도 적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곳에서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칸 포 아프리카라고 제가 주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투 실제적인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의 선교 전초기지의 장점은 건전한 신학이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고 많은 교회와 신자가 있고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언어군, 반투어군에 속하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빠르다. 그래서 아프리카 현지 선교사의 훈련이 이곳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에 여기에 인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각 지역에서 선교사 후보사님들을 뽑으면은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명씩 뽑아가 보내면은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신학적인 교리와 교재와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기로 보내면은 무슨 목사님 그 몇백만 평 있잖아요. 그거 다 뭐해?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케어하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저기 있으면 저 우프발란 거로 보내면은 또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딱 받아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정한 날 어느 예를 들어서 앙골라면은 앙골라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프레토리아에 딱 모여가지고 같이 안수하고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보내고 그곳에 보내면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또 우리 그쪽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현지인들하고는 교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끼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작은 그러자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게 이제 현지화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정도의 모임에서 좀 더 사역적으로 결실을 얻는 것으로 발돋움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모입시다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파송하면서 케어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팀을 만든다면은 성교비 지원을 우리가 한국이나 외국에서 모금해서,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한 100불씩 월 하면은 열 몇 명만 모여가지고 100불씩 내면은 한 2명 파송합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100불씩 내면서 선교사 파송하려면은 훈련만 시키면 바로 그 재정 가지고도 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지원비의 70% 정도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이 선교사를 케어하고 감독하고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현직 교회가 담당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파송 교회와 현지 파송 교회가 협력하여서 7대3 정도로 해서 기도와 후원하고 감독과 케어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